미식의 계절 가을. 바다의 향을 가득 담은 해산물들이 우리의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준다. 그중에서도 특유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속살로 사랑받아온 가리비를 빼놓을 수 없다.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한 가리비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건강 식재료로도 그만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조개의 여왕 가리비와 함께한다. 가리비는 한의학에서 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리비는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고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리비의 칼륨 성분은 혈관 속에 있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리비에는 리신, 아르기닌, 글루타민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 촉진에도 좋습니다. 가리비는 껍데기에 광택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살짝 벌어진 입을 거느렸을 때 바로 담으는 게 신선한 가리비다. 고기나 채소로 속을 채운 요리를 파르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표고버섯이나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오늘은 가리비를 이용해서 파르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육류, 해산물,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가리비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철분과 인, 아연도 많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가리비 파르시 만들기. 첫 번째는 가리비 손질이다. 먼저 가리비를 소금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해감시킨 뒤 깨끗한 솔을 이용해 껍데기 부분을 문질러가며 꼼꼼하게 세척해준다. 가리비는 해감을 시킨 후 깨끗한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서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 가리비를 삶은 물을 사용하는 요리를 하실 때는 더욱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속재료를 잘 밀착시켜줄 빵가루도 준비하자. 빵가루와 우유를 잘 섞어준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올려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반죽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어서 다진 소고기와 빵 반죽을 넣고 재빨리 섞은 후 소금과 후추를 넣고 밑간을 한 다음 치대준다. 다진 고기는 여러 번 주물러서 간이 배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날 만들어 두시면 더욱더 좋아요. 파르시에 함께할 마늘과 양파, 토마토를 잘게 썰어 준비하고 버터를 녹인 팬에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은 다음 볼에 건져 넣는다. 이어서 소고기 반죽에 볶아놓은 양파, 마늘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치대준다. 오늘의 주인공 가리비. 가리비는 끓는 물에 화이트 와인을 조금 넣고 데쳐주는데 가리비가 입을 벌리면 바로 꺼내주면 된다. 지금 가리비를 삶을 때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삶은 거라서요. 완전히 익히지 말고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리비에 속재료를 올릴 차례. 먼저 가리비의 뒤쪽 껍데기를 분리한 다음 속재료를 꾹꾹 눌러가면서 얹어준다. 이어서 팬에 버터와 식용유를 두르고 준비한 가리비를 올리는데 와인과 토마토를 함께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졸여준다. 졸여진 가리비 위에 모짜렐라 치즈와 슬라이스 치즈를 얹은 후 뚜껑을 닫고 2분 정도 더 익혀주면 가리비 파르시 완성! 프랑스 가정식 요리 파르시와 가리비가 만난 가리비 파르시. 갖가지 속재료들과 부드러운 치즈가 맛과 영양을 더해 아주 특별한 별미가 탄생했다. 오늘은 부드러운 가리비살과 숙주, 파채, 그리고 버섯을 이용해서 동남아풍의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특히 이 가리비살에 강황가루를 묻혀서 구우면 조개 특유의 비린내도 줄일 수 있고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가리비. 타우린 함량도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줘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가리비 숙주 무침. 먼저 숙주나물을 깨끗하게 손질해 데쳐주는데 숙주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친 후 바로 꺼내 찬물에 담가 식혀준다. 숙주나물을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 뺀다는 정도로만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야 숙주나물의 아삭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가리비를 데칠 차례. 손질한 가리비를 끓는 물에 넣은 후 가리비가 입을 벌리면 재빨리 건져내 식혀준다. 데쳐낸 가리비는 껍데기와 살을 분리해주는데 밀가루와 강황, 후추를 섞은 후 가리비살을 굴려가며 골고루 묻혀준다. 가리비살에 가루를 묻힐 때는 여분의 가루를 탈탈 털어줘야 깔끔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준비한 가리비를 구울 차례. 오일을 두른 팬에 가리비를 넣은 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약한 불로 구워주면 된다. 팽이버섯도 구워주는데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팽이버섯을 올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살짝 구워 건져낸다. 팽이버섯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서 담백하게 맛을 내주시는 게 좋고요. 팽이버섯이 아닌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취향껏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무침에 들어갈 소스도 준비한다. 식초와 피쉬 소스, 설탕을 조금 넣은 다음 카놀라유를 4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은 후 잘 섞어주면 된다. 이제 재료들을 묻혀낸다. 미리 준비해둔 팽이버섯과 숙주에 대파채를 보울에 담고 소스를 뿌린 후 잘 버무려준다. 소스로 잘 버무린 채소에 가리비를 올린 후 토마토까지 더해주면 가리비 숙주 무침 완성! 탱글탱글 가리비와 아삭아삭 숙주의 만남, 가리비 숙주 무침. 상큼한 소스까지 곁들여져 맛과 영양 모두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특급 별미가 탄생했다. 가리비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고요. 또한 가리비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가리비의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가리비는 채소와 궁합이 잘 맞는데 이는 가리비의 풍부한 단백질과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속 우윳빛 속살을 자라가는 가리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을 위한 건강 식재료로 손색이 없다. 또한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가리비는 회로 먹거나 구이 혹은 찜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가리비로 우리 가족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켜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혈액이 맑아야 전신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액에 지방과 같은 찌꺼기가 이게 끼게 되면은 혈관까지 망가지면서 뇌나 혈관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혈액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혈관에 있는 기름을 밖으로 빼내주고 또 염증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분이 우리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혈액도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이 혈액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종과 함께 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질환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다. 그리고 급성 두드러기와 함께 호흡곤란, 쇼크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는 드물게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질환이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발진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증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두드러기와 동반한 혈압 저하, 호흡 곤란,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장애는 물론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을 동반하는 만성 두드러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빠르게 진행하는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발생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질환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두드러기가 아닐까 싶은데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방치했다가는 만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드러기는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진물이 생기거나 또 흉이 질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두드러기와 함께 동반되는 아나필락시스는 이 전신 쇼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 역시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재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인데 먼저 이 두드러기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알레르기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라는 단어의 정의는 과민 반응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변형된 것 혹은 정상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만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증상이나 혹은 진단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항원이 코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비염이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피부에 발진이나 팽진으로 나타나면 두드러기, 그리고 어떤 이런 증상들과 더불어서 혈압 저하가 나타나면 그런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의 증상으로 피부에 발진이나 팽진이 나타나면 두드러기로 진단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두드러기는 갑자기 발생하며 다양한 크기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홍반과 병변의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고요. 혈관 부종은 심부 진피나 피하 조직 그리고 점막을 침범하는 갑작스러운 부종입니다. 두드러기는 주로 가려움증이 주 증상이고요. 자결감도 동반이 됩니다. 반면 혈관 부종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은 점막을 침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움증, 자결감보다는 통증이 좀 더 심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게 되고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혹은 24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혈관 부종의 경우에서는 금방 회복이 되기보다는 약을 써도 며칠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의 증상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 보고에 따르면 만성 두드러기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 50% 정도고요. 이 혈관 부종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0%,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40%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드러기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이 두드러기 환자가 발생하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네,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연간 발생률은 약 1.4% 정도다라고 이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어떤 유병률 자료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20대에서 40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자분들에게 한 2배 이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20%가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이 두드러기. 그렇다면 발병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발병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를 구분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서는 이 어떤 원인이 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약을 먹으면 한두 시간 안에 대부분은 호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품이나 혹은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 악화되는 두드러기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그리고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자발성과 유발성으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성 두드러기와 유발성 두드러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그냥 저절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음식도 아닌 것 같다. 뭐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저절로 내 몸 안에서 뭔가 원인이 돼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혈관 부종과 동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는 그 어떤 단어에서부터 보이듯이 내 몸, 내 피부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두드러기고 우리가 회피를 할 수는 있겠지만 100% 회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증상을 동반한 피부 묘기증. 저 긁으면 그대로 부풀어 올라요. 글씨를 쓸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랭 두드러기, 지연형 압박 두드러기, 일광 두드러기 등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제 모기 물린 것처럼 나타나는 일반적인 두드러기와 다르게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압박 두드러기의 경우에서는 이제 속옷이나 꽉 조이는 옷을 입었을 때 뭔가가 피부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부분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혹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을 손목에 많이 걸고 다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한랭 두드러기의 경우에서는 뭐 차가운 물이나 혹은 공기에 그 부분이 노출이 되었을 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바로 한랭 두드러기의 전형적인 어떤 병력이고요. 피부 묘기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몸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경우, 즉 피부가 어떻게 보면 묘기를 부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는 뭔가 원인이 되는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 100% 회피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발성 두드러기가 만성 두드러기와 같이 동반해서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두드러기를 유발하거나 이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또 약물에 의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정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두드러기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약물 알레르기다라고 진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증상으로는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혈관 부종 그리고 정말 심한 경우에서는 천식 악화와 아나필락시스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에 그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약제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혹은 항생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조영제나 마취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입니다. 저 감기약 먹으면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진통제를 먹고 또 올라왔어요. 등의 어떤 병력을 전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피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진단하는 데 수월합니다. 단 두드러기 양상이 아닌 경우에는 좀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정말로 사진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질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두드러기 환자들이 왔을 때 비염이 있는지, 천식이 있는지 등을 이제 물어보기 마련이고요. 또 생각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갑상선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은 약 10%,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도 약 2.6%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또한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쇼그렌 증후군, 전신 루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대사 증후군이나 악성 종양에 의해서도 이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드러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드러기 통증이 아주 심할 수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매우 높아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서도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으면 50%의 확률 그리고 두 분 다 있으면 75% 이상의 확률로 이제 아이에게 내려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병은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팽진이 없이 손과 발, 얼굴에 비대칭적인 혈관 부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호전 속도가 좀 느릴 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후두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숨이 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복통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 위장관에 있는 점막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복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병을 잘 알지 못하는 의사들조차도 맹장염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는 정말 엉뚱한 수술을 받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사실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있나, 우리 엄마나 아버지 혹은 피 섞인 가족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은 병원으로 한번 오셔서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는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으며 팽진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식품이나 약물, 감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두드러기에 비해 만성 두드러기는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몸이 굉장히 간지럽고요. 밤마다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오게 됐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괜찮아지나요? 약을 먹으면 좋아져서 또 중단을 해보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약물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따로 약물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적은 없는데 감기약을 먹거나 진통제를 먹으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전체 인구의 20%가 일생에 걸쳐 한 번은 겪는다는 두드러기. 사회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발병률이 높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2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인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만성 두드러기와 동반한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유지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진통제에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경구 약물 유발 검사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약과 먹을 수 없는 약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드러기가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 이를 통해 감염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한 두드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아스피린과 진통 소염제 과민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때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두드러기성 혈관염이 의심되면 피부 조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벌에 쏘이고 난 뒤에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요. 좀 검사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점점 더 심해지나요? 예전에는 두드러기만 올라왔는데 요즘은 숨도 차고 좀 어지러움증도 같이 오더라고요. 벌에 쏘인 뒤 전신 두드러기나 불안감, 혈압 저하가 발생하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봐야 한다.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에 걸쳐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벌독 알레르기가 의심이 되는 분이고요. 아마도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검사를 통해서 차후 어떤 벌에 의해서 이제 증상이 더 나빠질지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약물이나 음식물, 식품 첨가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발견해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반면 원인을 찾기 힘든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할 수 있다. 두드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성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오랜 시간 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서는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이 다시 한번 재발을 한다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치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증가와 호르몬 변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두드러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두드러기는 우리의 정서와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 적절한 진단과 치료, 적극적 대처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두드러기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보니까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방법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두드러기가 의심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입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내원했을 당시에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어 오시면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뭔가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해당하는 음식이나 약물 혹은 물리적 인자에 대해서 유발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항원에 감작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타 질환 감별을 위한 조직 검사 혹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이 정말 만성 두드러기가 맞는지 아닌지 등을 우리가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두드러기가 생기면 생겼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 두드러기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이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을 좀 먹자. 그러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약을 보통은 먹는 시점에서부터 봤을 때 약 80%는 1년 이내에 호전이 된다라고 하고 11%는 5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는 평균 유병 기간은 약 3.76년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병은 사실 어떤 생사를 가르는 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자면서 깨서 계속 긁어야 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으면 보여주는 게 좀 민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증상의 발생과 악화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그다음에 악화 요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치료제에 대한 이상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이제 피로나 미용상의 이유 등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어떤 그 삶의 질 저하 정도를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더라도 두드러기가 진단받으면은 반드시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유발 인자를 없애면 나을 수 있나요? 원인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새우 알러지가 있는 환자분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회피하면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정말 이 완치냐 완쾌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피가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는 좀 쉽지가 않고요. 왜 일단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회피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유발성 두드러기의 경우에서도 그냥 스치기만 해도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좀 치료하는 게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발인자 회피 방법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약물 치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그 증상 조절을 위해서 결국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이 진료실로 오셨을 때 첫 번째 인정은 이 병의 원인이 없는 것이다. 그걸 좀 인정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병을 위해서 약을 먹으면 증상이 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약을 좀 복용을 해봅시다. 이걸 인정을 하세요라고 이제 두 번째 인정을 좀 해보시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단 열심히 드시면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약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어떤 그 식이 관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우리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 회피하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 중에 우리 생명과 직결될 만큼 위험한 질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옛날 것들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그 카레를 먹고 뇌사에 빠져서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다. 봉침 시술 같은 경우, 달걀의 경우,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을 피하라. 이런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어떤 단어를 접해보신 적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결국에 쇼크가 일어나는 건데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나 쇼크 받았어.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쇼크의 의미는 혈압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 항원에 노출이 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전신적인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초기에 일단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이제 응급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사망 환자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덜 하지만 최근에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 음식물 알레르기 같은 어떤 질환을 진단받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엄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아나필락시스, 이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가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 호흡기 증상 중에서 너무 답답하다, 숨이 차다, 그리고 천명음이 들린다라는 증상과 심장 혈관계 질환에서 이제 실신을 하거나 요실금 혹은 혈압 저하가 있거나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으로는 구역, 설사,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있거나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의식 소실, 그리고 입에서 금속 맛이 난다라는 표현도 하고 부종이나 불안감 등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럴싸한 항원에 노출이 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2가지만 있어도 즉 두드러기와 저 좀 숨이 많이 찬데요 라는 증상만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아나필락시스로 거의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영유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그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땅콩이나 견과류, 우유, 계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조영제 같은 약물이 가장 많습니다. 운동도 사실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이후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 중에 이런 병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짜장면 먹고 운동을 했더니 쓰러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짜장면만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고 또 달리기를 했더니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달리기만 하고 축구만 했을 땐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징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했을 때, 즉 식품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도 특히 젊은 청소년들 내지는 그 20대 초반의 남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곤충인데요. 특히 봉침이나 벌독의 경우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연찮게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꿀벌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분이라고 하면 봉침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그 뇌혈관 질환 중에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급선무인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되고요. 오셨을 때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신 혈관이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가줘야 되는 피가 못 가요. 계속 이제 우리 그 피 하지에 저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의식을 잃게 되는 거는 머리로 가줘야 되는 피가 가지 못해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수축을 빨리 시켜줄 수 있는 에피네프린 펜 혹은 에피네프린의 투약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그 주사를 맞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병원에서는 이런 응급약들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되 이왕이면 응급실로 가시는 게 그런 응급처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그 벌침, 봉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이 벌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 독에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가벼운 증상으로 끝이 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벌독이 점점 더 악독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자꾸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벌에 많이 쏘이는 계절이 벌초하는 계절이죠. 가을철에. 왜냐하면 그 개체수가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리고 노출이 되는 가능성이 많은 게 야외 활동을 그 가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아닌 이상 정말 길 가다가 저 벌 쏘였어요 하면서 봄철에도 오시는 분들이 간혹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벌독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다라고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벌에 쏘이면 쏘일수록 점점 증상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두드러기였다면 점점 심해져서 아나필락시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독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쏘였던 적이 있는지 등의 어떤 병력을 확인을 하고 이 해당하는 벌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면역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벌독 알레르기가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회피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가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특이 항원 면역 치료라는 게 있고 특히 뭐 산림청에 근무를 하는 분이라던가 혹은 이제 그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치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률을 보이니까 이 치료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면역 치료라고 하면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젝스트 혹은 에피네프린 펜을 자가로 소지를 하고 반드시 이걸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법은 무엇이고 또 이게 치료 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결국 아나필락시스의 치료 1번은 정말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사용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완했던 혈관이 수축을 해서 다시 전신에 이제 혈액이 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혹은 혈압 상승제 등을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회피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정말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으로 이제 두드러기 검사와 비슷하게 혈액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등을 통해서 뭐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인을 회피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게 보통의 치료의 이제 과정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질환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네. 자, 먼저 이 환절기에는 두드러기가 더 심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에 관계없이 모든 계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시원해지는 계절에 아무래도 환자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이 가을철, 겨울철이 돼가는 시기에는 환자가 좀 적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환자가 좀 폭등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는 아니고 사실 계절에 관련은 없지만 어떤 그 더 환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음식이나 체질 문제 때문에 만성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만성 두드러기는 원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거나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드러기가 더 많아진다, 생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음식을 드시거나 좀 나와 안 맞는 음식을 먹었거나 했을 때 증상이 악화는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 만성 두드러기는 재발이 잘 되는 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일단 O로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발을 잘한다기보다는 약을 잘 복용하면서 증상이 개선되기를 기다려보는 어떤 그 만성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병으로 그러면은 재발 안 하고 증상 없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O라고 답변은 드렸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잘 지내보자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부종이나 발진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두드러기는 금방 가라앉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이건 세모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은 이제 정말 다른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가려움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드러기이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서는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가려움만 있고 눈에 실제로 보이는 두드러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원인 파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자세한 검사나 이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약을 먹으면 좀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몸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 약은 독하다. 예, 이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싶은데 두드러기 약은 정말 독하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들은 그 졸림 부작용도 많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게끔 나왔던 약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하루에 3번 사실 약 챙겨서 드셔보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귀찮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게 개량을 했고 더불어서 그 졸림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없앤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유난히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 약을 먹으면 좀 졸린데 이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잘 찾아서 복용을 한다면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단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치료였던 스테로이드의 경우에서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전문의의 어떤 적절한 처방과 지도하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드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가 벌에 쏘이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호흡이 거칠어지고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났었는데 이런 것도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요? 네, 벌에 쏘였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정말 그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제가 아나필락시스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항원에 노출이 되고 나서 복통, 그다음 혈압 저하,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그중에 2가지만 있어도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셨던 시청자의 경우에서도 노출이 뭔가 벌에 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항원이잖아요. 네. 그거에 노출이 되고 3시간 이내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나필락시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병원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꽃집 앞이나 공원 등을 지나면 재채기와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나는데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알레르기가 살면서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도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 한 번도 없었는데 두드러기 올라왔어요. 나 한 번도 없었는데 자꾸 뭔가가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기보다는 노출이 되면 될수록 해당 항원에 대해서 자꾸 감작이 되고 점점 증상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없다가 생기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알레르기 어떤 증상이나 질환이 어떤 촉발하는 원인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긴다라고 하기보다는 없던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가을철만 얼굴 중심으로 가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특정한 계절, 시기에만 이런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 점 궁금해하시네요. 특히 이 봄, 가을철, 특히 건조한 시기잖아요. 그런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검사 먼저 하지 않고 보습제 좀 먼저 발라볼까요? 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조함 자체도 가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원하시거나 혹은 보습제를 발랐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그 계절에만 반복적으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이제 정말로 그 해당하는 항원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맞는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해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고 결국에는 코에 있는 히스타민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비염인 거고 피부에 있는 히스타민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두드러기나 가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경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두드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드러기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두드러기는 럭비공 같은 질환이다. 너무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 있고 너무나 다양한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럭비공 같은 질환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알레르기내과 김지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만성 두드러기는 방치할수록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삶의 질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두드러기와 함께 비염이나 천식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빨리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